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 중인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았지만 그 대신 얻은 게 하나 있다면 사람 보는 눈이에요. 이 시장 바닥이라는 데가 그래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진짜 손님인지 그냥 구경꾼인지 외상감 떼먹고 도망갈 사람인지 딱 10초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늘 자부했어요. 절대 사람한테 쉽게 속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잘난 눈이 정작 내 새끼 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러면서도 끝에 가서는 어떻게 그 어리석음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처음엔 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끝나고 보니 이건 나 혼자 떠들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똑같은 덫에 발을 들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가 조금 길더라도 자식을 둔 분들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저는 19에 시골에서 혼자 올라왔어요. 가진 거라곤 보따리 하나, 악만 남은 손이 전부였죠.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일을 배웠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어찌나 깐깐하던지 콩나물 좀 더 담았다고 호통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손님 없는 새벽엔 절 앉혀놓고는 그러더라고요. 영자야, 너 장사가 뭔지 알아? 물건 파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을 읽는 거지. 그땐 그 말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미운 소리들이 나중엔 다 살이 되고 뼈가 됐어요.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손님이 언제 지갑을 여는지를 다 거기서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죽어라 일하고 모은 돈에 빚을 좀 내서 제 가게를 차렸어요. 간판에 불이 들어오던 날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서요.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신났던 때였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를 딱 무너뜨린 일이 있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친하게 지내던 윗집 언니가 절 찾아왔어요. 제 손을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영자야, 내가 너 고생한 거 다 아니까 알려주는 거야. 나 혼자 알기 너무 아까워서 왔어. 그 언니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홀린 듯이 따라갔어요. 가보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성공담을 늘어놓고 처음 보는 저를 마치 10년 친구처럼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전셋돈까지 빼서 물건을 잔뜩 드렸죠.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산더미처럼 쌓인 그 물건들 나중엔 거저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는 제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제가 그때 뼈에 새겼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협박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걸요. 이 뼈아픈 깨달음이 먼 훗날 제 손에서 어떤 무기가 될지 그땐 정말 몰랐지만요. 그래도 그 시간을 지나온 게 제 남편 덕이었어요. 사실 저하고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을 의심하고 보는데 남편은 믿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도 누가 우는 소리라면 그냥 못 지나치고요. 외상은 외상대로 다 받아주고 떼이는 건 떼이는 대로 다 떼이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소리 하면 그저 사람 좋은 웃음만 지었어요. 아이, 저 사람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좀 손해볼 때도 있는 거지. 사람이 남는 거지 돈이 남나. 사실 제가 젊어서 그 다단계에 발을 들인 것도 남편이 먼저 보증을 서준 일이 얽혀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 흉을 볼 자격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가게 끝나고 파김치가 돼서 오면 꼭 제 발을 씻겨줬거든요. 우리 지원인 당신 닮아야 할 텐데 나 닮으면 평생 퍼주다 망해. 당신처럼 야무져야지. 전 그 말이 좋으면서도 괜히 퉁명스럽게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허허 웃었죠. 우리는 그 작은 가게 하나로 평생을 버텼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서로 사고쳐서 날린 돈이 많았어도 우리 딸 하나만큼은 반듯하게 키워냈으니 그걸로 됐다 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절 두고 먼저 갔어요. 병원 침대에서 야위어 가던 마지막 날 남편이 절 부르더라고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제 손만은 꼭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우리 지원이 잘 부탁해. 우리 딸 우는 거 보면 나 가서 발 뻗고 못 자. 전 울면 안 될 것 같아 입술을 깨물고 그랬어요. 딸은 걱정할 것 없이 잘 키울 거라고요. 그게 그 사람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그 후회가 아직도 가끔 명치를 눌러요. 근데 남편과 한 그 말이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약속이 됐어요. 다른 건 다 잃어도 된다. 가게가 망해도 되고 제 몸이 부서져도 돼요. 그런데 딸은 안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도 된다. 가게가 망해도 되고 제 몸이 부서져도 돼요. 그런데 딸은 안 돼요. 딸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우리 남편 영정 앞에서 약속했으니까요. 우리 딸은요, 어릴 때부터 누가 봐도 제 딸이었어요. 셈이 빠르고 야무지고 한번 아니다 싶으면 절대 안 넘어가는 애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100원 덜 줬다고 그 자리에서 받을 때까지 안 움직였대요. 나중에 저한테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따님 나중에 큰일 하겠어요. 아이, 100원에 그렇게까지 야무진 애는 처음 봤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남편을 닮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갔을 텐데 다행히 저를 닮은 거죠. 그 성격 덕인지 딸이 커서 회계팀에 들어가더라고요. 일을 어찌나 야무지게 하던지 사장이 명절마다 우리 가게로 갈비를 보낼 정도였어요. 숫자 하나가 안 맞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내는 애였거든요. 가게 들러서 장부 정리하는 저를 보고는 늘 한 소리 했죠. 엄마, 이렇게 주먹국으로 하면 안 돼. 나중에 세금 다 뒤집었어. 내가 정리해 줄게. 줘. 그러면서 그 작은 손으로 장부를 싹 정리해 놓는데 어찌나 깔끔하던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기만 했어요. 결혼 전까지 우리 모녀는 정말 살갑게 지냈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부터 딸이 저를 살뜰히 챙겼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퇴근하면 가게 와서 남은 반찬에 밥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다 말하는 애였어요. 엄마, 이 손 좀 봐. 이게 다 뭐야? 나 진짜 잘 살 거야. 엄마도 편하게 살게 해줄 거고.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지만 괜히 퉁명스럽게 받았죠. 그게 제 사랑법이었어요. 아유, 됐습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해.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살가운 딸이었는데 정작 자기 짝 만나는 일에는 영 무심했어요. 30이 넘어가도록 누구 만날 생각을 통 안 하는 거예요. 일이 더 좋다. 엄마랑 사는 게 편하다. 그러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반찬을 주워 먹다 말고 슬그머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그냥 한번 받아볼까? 아, 근데 귀찮기도 하고. 전 들고 있던 행조를 탁 내려놨어요. 예, 귀찮긴 뭐가 귀찮아. 만나봐. 사람은 일단 만나봐야 아는 거야. 두 말 말고 나가. 제가 어찌나 등을 떠밀었던지요. 그렇게 딸이 나가서 만난 사람이 지금 우리 사위였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풋풋한 청년이었는데 우리 가게를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 안가 우리 가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손님인 척 음식을 먹고 가더니 나중엔 무거운 거 다 나르고 가게 앞 눈까지 쓸고요. 됐다고 손사래를 쳐도 막무가내였어요. 하루는 쭈뼛쭈뼛 대고 서 있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전 지원 씨가 참 좋은데 마음을 잘 안 여네요. 저 점수 좀 따게 해주세요. 다 큰 남자가 얼굴이 벌개져서 그러는데 저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어요. 마음에 없는 짓은 못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만한 진국이구나 싶었거든요. 사위 삼아도 되겠다. 그때 마음을 굳혔어요. 조건이나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됨됨이만큼은 제대로 보였거든요. 그 당시 사위는 운동 가르치는 일을 하던 청년이었어요. 체격도 좋고 인사성도 밝고 어찌나 성실하던지. 가게에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무거운 김치통을 번쩍번쩍 옮겨주면서 땀을 뻘뻘 흘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제가 됐다고 그냥 두라고 해도 기어이 다 날라주곤 그랬죠. 어머님, 전 다른 건 몰라도 힘쓰는 건 잘합니다. 앞으로 무거운 건 다 저한테 시키세요. 그 말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우리 딸을 보는 눈빛도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사윗감으로 됐어. 둘이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사돈을 만났어요. 한마디로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옷이며 장신구며 번쩍번쩍한 건 둘째치고 입을 한번 열면 좌중을 휘어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제일 놀란 건 그 사람한테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였어요. 밥 한 숟갈 뜨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또 한 숟갈 뜨려고 하면 또 전화가 오고 그때마다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봤는데 어찌나 많은 얼굴이 있는 것 같던지요. 회장님 나야 나. 그건 내가 다 처리했어. 걱정 붙들어매. 응. 다음 모임 때 봐. 한 통 끊고 얼마 안 가서 또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 자랑하듯 그러는 거예요. 사돈 미안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부녀회장에 산악회 총무지 무슨 봉사단체 회장까지 모임이라 모임은 어쩌다 보니 다 맡고 있다니까. 나이 들수록 남는 게 사람이 인맥밖에 없잖아요. 사돈은 가게만 하느라 손님밖에 모르고 살았겠어요? 은근히 저를 깔보는 말투였는데도 저는 그때 그저 대단한 사람이구나 했어요. 듣자 하니 그 넓은 발로 자식들 한 자리씩 다 꿰차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다 내가 사람 써서 앉힌 거지. 실력? 아유, 누굴 아느냐가 더 먼저야. 나처럼 발 넓은 시어머니 둔 거 그거 며느리한테도 복이지 뭐. 가만 보면 뭘 깊이 배운 사람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 손도 덥석 잡고 치켜 세울 때를 귀신같이 찾아서 띄워주고요. 배운 건 없어도 사람 마음 사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서운 재주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지만요. 그날이 사돈하고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사는 데다 결혼식 날도 정신이 없어서 인사만 겨우 나눴거든요. 사돈은 늘 모임이다 사업이다 바빠서 얼굴 마주칠 일이 없었고 명절이나 볼까 말까였어요. 그래도 신혼 초까지는 좋았어요. 두 사람이 어찌나 알뜰하게 모으면서 잘 살던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딸이 가게에 들러 제 손을 잡고 야무지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둘이 약속했어. 절대 양가에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살자고. 그러니까 엄마, 우리 걱정은 말고 엄마 노은아 잘 챙겨. 알았지? 저는 그 말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돌아서서 혼자 얼마나 흐뭇하게 웃었는지 몰라요. 사위도 몸 상한다고 말려도 넉살 좋은 웃음으로 항상 그랬어요. 어머님, 저 아직 젊잖아요. 지원이랑 둘이 전세라도 얻어서 우리 보금자리 마련하는 게 제 꿈이에요. 몇 년만 바짝 모으면 돼요. 그때 어머님 모시고 좋은데 여행도 가고 그래야죠. 그 두 사람요,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안 사 입고 한 푼 두 푼 모으는 걸 제가 다 봤어요. 하루는 딸이 자랑하듯 통장을 보여주는데 숫자가 차곡차곡 불어나는 게 어찌나 예쁘던지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네 아빠랑 나보다 100번 낫다. 우린 평생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그 알뜰함을 저 어린 것들이 벌써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변화가 한꺼번에 온 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물이 스며들듯이 찾아왔죠.
초반에는 딸이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준다고 살림도 다 챙겨준다고 자랑하길래 저는 그저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잤던 전화가 뚝뚝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전화 한 번 붙들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조잘되던 애가 바쁘다고 끊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 다음엔 전화하는 시간대가 이상해졌어요. 꼭 늦은 밤이나 화장실에서 거는 것처럼 목소리를 죽이고 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전화기 너머로 늘 인기척이 났어요. 딸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지 화들짝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 엄마예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 통화 때마다 꼭 사돈이 옆에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덤덤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어. 사업도 좀 도와드리고 내가 할 것도 있고 해서. 전 그 말에 손에 든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 아니, 갑자기 시댁에 들어간다고? 아니, 신혼인데 왜? 엄마한텐 아무 말도 없더니? 정신없어서 말 못했어. 잠깐이야, 잠깐. 대충 둘러대듯 이 말만 하고는 서둘러 끊는 거예요. 솔직히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런 큰일을 정해버린 게 내심 섭섭했어요. 그래도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사돈하고 쿵짝이 잘 맞나 보다. 어른 옆에서 사업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하고요. 그러다 얼마 뒤 명절에 큰맘 먹고 사돈 댁에 갔는데 현관에서 나온 딸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살이 쏙 빠져서 광대뼈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얘, 너 얼굴이 왜 이래? 밥도 못 먹은 애처럼. 그런데 딸이 슬쩍 몸을 피하면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때 안에서 사돈이 활짝 웃으며 나오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식탁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무슨 가루며 알약이며 한보따리를 제 앞에 늘어놓는 거예요. 사돈, 이것 좀 먹어봐요. 사돈 무릎 안 좋다면서요. 내가 사돈 생각이 나서. 저는 얼떨결에 받아들였는데 사돈이 신이 나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거예요. 요새 사업을 크게 벌이는데 잘 되고 있다는 둥 자랑이 끝도 없었어요. 그러다 딸을 보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돈, 내가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봤어요. 얘가 어찌나 똑똑한지 숫자를 딱딱 맞춰주는데 나 혼자선 이 사업 못했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없으면 안 돌아가 아주. 사돈이 딸 하나는 야무지게 키웠어요. 칭찬인데 어쩐지 그 말이 하나도 안 반가웠어요. 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 꼭 우리 딸을 어디다 묶어놓은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때 슬쩍 딸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딸도 그 칭찬을 듣고도 웃질 않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면서 영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굳은 얼굴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는데 그게 뭔지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작정하고 물었어요. 아이 사돈, 근데 우리 애가 왜 갑자기 너무 말랐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돈이 그 큰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말을 받던지요. 아유 사돈도 참 살 일부러 뺀 거야. 요새 애들 다 그래요. 우리 때랑은 다르다니까. 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못 믿겠어서 또 캐물었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얘들 신혼인데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전화도 요새 통화 안 되고. 한번 물꼬를 트니 궁금한 게 줄줄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돈은 하나하나를 어찌나 매끄럽게 받아 넘기던지 돈 모을 때까진 같이 사는 게 남는 거다. 사업하는데 바빠서 잠깐만 지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었어요. 말끝마다 저를 슬쩍 무안하게 만들어서 더 캐물으면 제가 못난 친정엄마가 되는 것처럼요. 옆에서 딸도 작은 소리로 거들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내가 살 빼고 싶다고 한 거 맞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딸 얼굴이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손은 식탁보 끝만 만지작거리고요.
상 앞에서 사돈이랑 얼굴 붉히기도 못하고 딸까지 저렇게 괜찮다는데 저 혼자 유난 떠는 것 같아 그만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그럴듯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거였는데 그걸 애써 눌렀던 거죠. 그날 이후 딸한테서 새벽쯤에 딱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좀... 엄마, 나... 거기까지 말하고는 누가 뺏기라도 한 듯 전화가 뚝 끊겼어요. 다시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 끊긴 전화기를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자꾸 귓가에 힘없는 딸 목소리만 맴돌았죠. 그 전화 이후로 딸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전화는 아예 꺼져 있고 문자도 안 읽더라고요. 저는 더 못 참고 그 동네로 갔어요. 가는 내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애가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그런데 막상 그 집 앞에 서니 모든 걱정이 사치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온 딸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뼈에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딸 몸무게가 36kg이었어요. 다 큰 어른이 어린애 몸이 돼서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눈은 퀭하고 입술은 다 터져 있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딸 이름도 입에서 안 나오고 그저 손만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딸이 저를 보자마자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등을 막 떠밀었어요. 엄마 오지 말랬잖아. 빨리 가. 제발 좀 가라고. 그 비명 같은 외침에 전 그만 얼어붙었어요. 평생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군 적이 없는 애가 제 등을 밀어내는데 그 앙상한 손에서 어찌나 힘이 들어가던지요. 그때 안에서 사돈이 어김없이 화난 얼굴로 웃으며 나오는 거예요. 어머, 사돈 오셨네. 얘가 요새 살 뺀다가 좀 예민해요.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 그 웃음 앞에서 저는 더 어쩌지 못하고 일단 떠밀리듯 그 집을 나왔어요. 사돈이 있으면 절대 딸이 입을 열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쉽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다 뒷마당 쪽 창문으로 방 안이 슬쩍 보였는데요. 거긴 사람 사는 방이 아니었어요. 상자 더미에 깔린 것 같았어요. 천장까지 똑같이 생긴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사이에 제 딸이 그 상자 더미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좋은 살림 다 어쩌고 내 새끼가 창고에서 잠을 자나. 눈물이 차오르는데 닦을 정신도 없었어요. 그 집을 나와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마침 분리수거장이 보였어요. 거기에 똑같은 상자들이 잔뜩 버려져 있는 거예요. 방에서 본 그 상자랑 똑같은 거요. 저는 홀린 듯이 다가가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빈 상자인데 옆면에 영어 글자랑 처음 보는 동그란 무늬가 찍혀 있더라고요. 언뜻 풀립 같기도 하고 두 손을 맞잡은 것 같기도 한 무늬요. 어쩐지 그 무늬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 상자를 차에 실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상자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이게 대체 어디서 파는 무슨 물건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요. 한참 뒤에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고모, 이거 아무 데서나 파는 물건 아닌데요. 가게 같은 데서는 안 팔아요. 어디 무슨 사람들 통해서만 사고 파는 건데 이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누가 사라고 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주 오래전 제 전셋돈을 삼켰던 그 창고, 거기 쌓여있던 상자들이 눈앞에 확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노려봤어요. 눈물이 나는데 이상하게 정신은 점점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체 뭐하는 상황인지
누가 내 딸을 이 꼴로 만들었는지 그 밑바닥까지 다 파헤쳐 끝장을 보겠다고요. 영정 앞에서 한 약속이 그날 밤 제 등을 떠밀었어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척하고 그 동네 입구 여관에 방을 하나 잡았죠. 그러고는 며칠 동안 그 동네를 훑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면서 슬쩍 사돈 정보를 묻고 노인정 앞 평상에 앉아 어르신들하고 수다를 떨었어요. 시장에서 지내다 보면 이런 건 일도 아니거든요. 사람들 입에서 술술 나오는 얘기를 짜맞추니 그림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사돈은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잘난 인맥, 그 끊이지 않던 전화가 다 사업 때문이었어요. 물을 타먹는 가루며 영양제 같은 걸 사람 통해서만 파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다단계요. 사돈은 그 바닥에서 맨 위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부녀회장이고 산악회, 봉사단체 회장이고 한 게 알고 보니 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물이었던 거예요. 좋은 일 하는 척 사람을 모아서 결국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그물에 제일 먼저 제일 깊이 걸려든 게 바로 제 딸이었어요. 미용실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제 머리를 말아주던 손을 멈추고 혀를 끌끌 차면서 해준 얘기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아유, 그 집 아들 내외 원래 분가한다고 따로 돈을 알뜰살뜰 모았대요. 전세라도 얻어서 따로 나가 살려고. 그런데 글쎄 그 시어머니가 그 돈을 통째로 가져갔다잖아. 사업 미천하라고. 좋은 자리 났으니까 너희가 먼저 잡으라고. 금방 몇 배로 불려서 돌려준다고. 그래놓고는 한 푼도 안 돌려줬대요. 아유, 자기 새끼 돈은 그렇게 홀랑. 그 돈이 우리 딸하고 사위가 몇 년을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그 둘만의 보금자리 마련할 돈이었어요. 그걸 시어머니가 통째로 가져다 제 사업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어요. 그게 제가 창문으로 본 상자 더미의 정체였어요. 내 새끼가 깔고 자던 그게 다 빗덩어리였던 거예요. 며칠간 더 지켜보다가 더 끔찍한 걸 봤어요. 그 동네 어귀 큰 식당에서 모임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음악을 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구경하는 척 슬그머니 섞여서 들어갔어요. 무대 위에 사돈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 딸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뼈만 남은 몸으로요. 사돈이 딸의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다 우리 제품 효과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결정하세요. 망설이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예요. 인생 바꿀 사람 지금 손들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우리 딸은 그 박수 속에서 인형처럼 웃고 있었어요. 초점도 없이 죽은 눈으로요. 저는 당장 뛰어 올라가서 다 엎어버리고 딸을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딸이 그날 저를 등 떠밀며 말하던 그 외침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게 단순히 부끄러워서 한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눈빛 속에 뭔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다급하게 막아서는 그런 게요. 제가 아직 모르는 뜻이 아직 거기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여관방에서 저는 거울 앞에 앉아 평생 안 하던 화장을 다 하고 가방 속에 챙겨온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돈은 많은데 외롭고 노후가 불안한 사모님은 어떤 얼굴일까? 옛날에 저를 무너뜨렸던 그 덫에 이번엔 직접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딸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영자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번엔 당하는 게 아니라 잡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30년 전에 이미 똑같은 덫에 당해봐서 그 수법을 훤히 다 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저는
그렇게 내 딸을 삼킨 그 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이튿날 저는 사돈이 장보러 나간 틈을 노렸어요. 친해진 동네 어르신한테 미리 부탁을 해뒀거든요. 사돈이 시장 가는 거 보이면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넣어달라고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그 집 뒷담을 끼고 돌아서 들어갔어요.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은 그 상자 더미 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얼굴을 묻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는데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제 심장 소리인지 문소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방 안은 어둑했어요. 그 상자 더미 사이에 딸이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불렀죠. 지원아. 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처음엔 헛것을 본 것처럼 눈만 껌뻑이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이 든 듯 벌떡 일어나면서 목소리를 잔뜩 죽인 채 다급하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누가 봤어? 엄마 들어오는 거 누가 봤냐고? 딸은 제 대답도 듣기 전에 문틈으로 바깥부터 살폈어요. 그 다급한 손짓에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제 새끼가 제 엄마 보고 반가워하긴커녕 누가 볼까봐 벌벌 떠는 거잖아요. 저는 그 앙상한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잡으니까 정말 뼈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주저앉아서 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그랬어요. 지원아, 너 이 꼴로 두고 엄마가 어딜 가? 엄마한테 말해. 다 말해도 돼. 너 지금 사돈한테 잡혀서 이러는 거지. 엄마가 다 갚을게. 가게 팔아서라도 다 갚을 테니까 너 엄마랑 지금 같이 가자. 응? 그런데 딸이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죽어있던 눈에서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고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도망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라고. 전 그 말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요. 멍하니 딸 얼굴만 봤죠.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 쪽을 한번 살피더니 맨 아래 깔린 상자 하나를 끌어냈어요. 그 안에 서류 뭉치가 잔뜩 나왔어요. 깨알같이 숫자가 적힌 수첩요. 딸이 그걸 제 앞에 펼쳐놓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1년 넘게 모았어. 이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빠지는지, 누구 등을 쳐서 굴러가는지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 이거 다 빼돌렸어. 나랑 그 사람하고 둘이서.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박서방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 말에 딸이 고개를 바로 끄덕였어요. 그 사람도 처음엔 자기 엄마한테 깜빡 속은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대. 이게 사업이 아니라 사람 잡는 거라는 걸. 그때부터 우리 둘이 빠진 척하면서 안에서 증거를 모은 거야. 도망치면 끝이야. 도망치면 그냥 당하고 끝나는 거잖아. 다 무너뜨려야 끝나는 거라고. 전 그제야 알았어요. 인형처럼 웃던 그 눈이 사실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이를 악물고 버티는 눈이었어요. 제 딸은 당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가장 영리하게, 가장 오래,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를 매몰차게 떠밀었던 건 뭐였을까? 제가 묻자 딸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엄마, 사실 그날 엄마가 연락도 없이 나타났을 때 나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럼 우리가 버틴 1년이 다 날아가는 거였어.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딸이 제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어요. 어머니가 다음 차례로 엄마를 노리고 있어. 사돈이 시장에서 가게 하면서 돈 좀 모았다더라. 그 가게 건물도 있다더라 하면서 자꾸 엄마 얘기를 물었단 말이야. 엄마까지 이 구덩이에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떠민 거야. 엄마만은 절대 여기 발들이면 안 되니까. 엄마 가게까지 뺏기게 둘 순 없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딸이 차갑게 오지 말랬잖아 하던 그 말이 부끄러워서 한 말도 나약해서 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건 제 딸이 제 몸이 부서져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절 지키려고 외친 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앙상한 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눈물을 닦고 딸 얼굴을 똑바로 봤죠. 지원아, 너 이제 혼자 아니야. 엄마가 왔잖아. 엄마 이런 거 전에 당해본 적 있어서 알아. 이 바닥 엄마가 너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끝내자. 그 말에 딸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저는 빙긋 웃었어요. 30년 만에 그 옛날 저를 무너뜨린 그 일이 처음으로 제 무기처럼 느껴지던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남편 보내고 한 번도 안 쓴 화장품이랑 립스틱을 꺼냈어요. 곱게 펴바르고 장롱 맨 안쪽에 모셔둔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손가락엔 결혼식 무렵에 맞추고 아까워서 못 끼던 반지도 끼웠고요. 거울 속에 영 낯선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밥이나 팔던 그 여자가 아니라 돈은 있는데 외롭고 허전한 그런 사모님 하나가요. 저는 그 낯선 얼굴을 한참 보면서 오로지 딸 생각만 했어요. 다음 모임 날 전 그 설명회장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옛날 제가 전셋돈을 날렸던 그 자리하고 어찌나 똑같던지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무대 위에서 누가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고 다들 처음 보는 저를 10년 친구처럼 반기는 거예요. 30년 전 그날의 제가 그 한가운데 다시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등골이 다 서늘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저는 일부러 옆 사람 들으라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이고, 영감 떠나보내고 나니 돈은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척척할 수가 없네.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 나이에 무슨 낙으로 사나 싶어서 그냥 나와봤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거기서 외롭고 돈 있는 노인은요. 피냄새 같은 거예요.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자가 제 옆에 척 붙어 앉더라고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챙기는 중간에서 사람 끌어모으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제 손을 덥석 잡는데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고 부드럽던지요. 그 따뜻함이 어떤 건지 전 이미 잘 알았어요. 언니, 내가 딱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네. 사람이 품위가 있어. 우리 차 한잔 할까? 아니, 언니 같은 분이 왜 그렇게 적적하게 살아? 여기 오면 언니 인생이 달라지는데.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 겉으론 세상 순진한 얼굴로 그 손을 마주잡았어요. 어머,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줘요? 내가 근데 배운 게 없어서. 아유, 배운 게 무슨 상관이야. 마음이지, 마음. 언니, 진짜 복 있는 얼굴이다. 그렇게 전 그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그 여자는 저를 살뜰히도 챙겼어요.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비싼 밥도 턱턱 사주고 제 손을 잡고 언니 언니 하면서요. 그러면서 슬슬 미끼를 던지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좋던지. 처음엔 작은 거, 건강해진다는 가루 한 통, 다음에는 조금씩 더 큰 걸 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슬쩍 진짜 본심을 내비치는 거예요. 언니 가게 건물이 있다며. 그거 잠깐 굴리면 몇 배 될 텐데 아깝다. 우리 딸 말이 딱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 가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넘어가는 척 눈을 반짝이면서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들어갈수록 이상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 회장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이러셨다. 회장님 한마디면 인생이 바뀐다. 회장님은 아무나 못 만난다 하면서요. 그 회장님이 누군지는 저도 잘 알았죠. 그 위에 앉아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돈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 사돈이 이 안에서는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앉아 어지간한 사람은 얼굴도 못 보는 존재로요. 나중엔 그 여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나중에 좀 더 큰 거라면 회장님이 직접 언니 만나줄 거야.
회장님이 언니 보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오는 기회가 아니야, 언니. 전 그 말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 꼭대기까지 직접 올라가 주마. 내가 기어이 그 위까지 올라가서 네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고 와주마 하면서요. 겉으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들뜬 척 손뼉을 쳤지만요. 어머, 정말? 회장님까지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나 그분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건요. 그 모임 때마다 우리 딸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무대 옆에 그 뼈만 남은 몸으로 인형처럼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딸을 보면서도 모른 척, 처음 보는 사람인 척 시선을 거둬야 했어요. 엄마가 코앞에 있는데 달려가서 안아주지도 못하고요. 한 번은 우리 딸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주 잠깐 눈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조심해. 저는 그 눈빛에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화장실에 가서 소리 죽여 한참을 울고 나왔고요. 그러다가 밤이면 저는 여관방에서 딸하고 사위를 몰래 만났어요. 사위가 절 보자마자 그 큰 덩치로 무릎을 꿇으려는 걸 제가 잡아 일으켰어요. 사위 눈이 시뻘개져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못나서 지원이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을 제가 무슨 낯으로 봅니까? 자네 잘못 아니야. 자네도 속은 거고. 지금 이렇게 같이 싸우고 있잖아. 그거면 됐어. 제가 사위 어깨를 토닥이니까 어린애처럼 어깨를 들썩였어요. 그걸 본 딸도 눈물이 나는지 한 손으론 제 손을, 다른 손으론 사위 손을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근데 위험해. 거기 더 들어가지 마. 엄마까지 잘못되면 나 진짜 못 살아. 저는 두 사람 손을 한데 모아 꼭 쥐었어요. 들어봐. 엄마가 왜 이걸 하는지 알아? 엄마 옛날에 똑같은 데서 도망쳤어. 무서워서. 창피해서 그냥 다 덮고 도망쳤어. 근데 그게 평생 가슴에 한이 됐어. 엄만 이번엔 안 도망쳐. 너희 둘 1년을 버텼는데 엄마가 며칠을 못 버티겠니?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알았지? 그 작은 여관방에서 우리 셋은 손을 포겠어요. 잃은 줄 알았던 가족이 그 어두운 방에서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든 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이제 그 꼭대기로 올라간다. 거기 앉아있는 진짜 얼굴을 내가 기어이 끌어내리고 만다. 칼을 가는 심정으로요. 근데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더 끔찍한 걸 알게 됐어요. 하루는 사위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손을 덜덜 떨면서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무슨 사업자 등록이며 계약서 같은 거였어요. 저는 글자를 짚어가며 읽다 그만 손이 굳어버렸어요. 거기 적힌 대표 이름이 우리 딸하고 사위 이름이었던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대표가 너희 둘이야? 딸도 입술을 깨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모르게 어머니가 다 우리 둘 앞으로 돌려놨어. 이 동네 사업장 대표도 우리고 빚도 다 우리 이름으로 빌렸어. 우리 도장 가져다가 어머님 뒤에 쏙 빠져있고. 그럼 이게 나중에 터지면 말이야. 감옥 가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야. 사기친 사람도 빚진 사람도 다 서류상으로는 우리라고.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왜 딸이 그렇게 도망을 못 갔는지요. 도망치면 그냥 빚만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도망치는 순간 서류상으로는 제 딸이 이 사기의 주범이 되는 거였어요. 사돈은 처음부터 자식과 며느리를 일이 터지면 대신 죄를 뒤집었을 허수아비로 세워둔 거였어요. 제 새끼 등에 죄를 다 얹어놓고 자기는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파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1년을 죽기 살기로 모은 그 증거는요, 단순히 사돈을 벌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 딸이 감옥에 안 가려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그 죄를 돌려보내려고 모은 거였어요.
딸이 제 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엄마, 그냥 신고만 하면 우리가 잡혀가. 도장 찍힌 게 우리니까 증거가 꼭 필요해. 어머니가 시켰다는 거, 돈이 어머니한테 갔다는 거, 우리는 꼭두각시였다는 거, 그게 다 있어야 우리가 살아. 전 그 말에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그럼 이 마지막 한 조각을 내가 구해다 주마.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회장이라는 그 사람이 꼭대기에서 다치고 흔든다는 걸 증명할 그 결정적인 한 방을요. 그러려면 제가 더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큰 물주인 척 굴었어요. 가게 건물 등기를 슬쩍 보여주기도 하고 괜한 호기를 부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저를 챙기던 그 여자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저를 회장한테 데려가면 자기 실적이 되니까 점점 더 안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사무실 책상에 펼쳐진 장부를 몰래 찍고 있었어요. 뭐라도 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여자가 소리도 없이 돌아온 거예요. 문이 벌컥 열리는데 다정하던 얼굴이 싹 사라지고 눈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언니, 거기서 지금 뭐해?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에 전화기를 든 채로 딱 굳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당황하면 끝이잖아요. 1년을 버틴 우리 애들까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순간 30년 시장 바닥하고 옛날 그 쓰라린 경험을 다 끌어모았어요. 전화기를 그 여자한테 척 내밀면서 세상 환하게 웃었어요. 아유, 자기야, 나 이 숫자가 하도 신기해서. 나도 이제 진짜 돈 굴리는 사람 된 것 같고, 나 이거 우리 자식들한테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엄마도 이런 큰일 한다고. 그 여자가 한참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들뜨고 순진한 표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속으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흐르는데도요. 참 그 몇 초가 어찌나 길던지 몇 년이 간 것 같았어요. 한참 만에 여자가 웃더니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언니도 참 깜짝 놀랐잖아. 그래, 자랑해. 근데 함부로 막 찍지 마. 영업 비밀이거든. 응? 그래도 내가 언니니까 특별히 봐주는 거야.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날 밤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새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진짜 위험해. 한 번 의심사면 저 사람들 끝까지 봐. 그만하자. 응? 딸이 제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하는데 전 그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다시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엄마 이번엔 끝을 볼 거야. 근데 거의 다 왔어. 딱 한 발만 더 가면 꼭대기에 앉은 사돈 얼굴 보는 거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날 다 끝내고 올 거야, 엄마가. 며칠 뒤 드디어 그 기회가 왔어요. 그 여자가 상기된 얼굴로 달려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언니, 회장님이 언니 만나주신대. 이게 진짜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 언니 인생 완전 바뀌는 날이다, 오늘이.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좋아 죽겠다는 얼굴로 웃었어요. 속으론 이렇게 되뇌면서요. 그래, 드디어 네 얼굴을 보는구나. 내 새끼를 그 꼴로 만든 진짜 얼굴에. 그 대단하신 회장, 아니 사돈을 만나는 자리는 시내 어느 호텔 꼭대기층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큼지막한 안경으로 눈을 가렸어요. 목에는 얇은 수건 같은 걸 둘러 턱 아래까지 가리고요. 행여 사돈이 제 얼굴을 알아볼까봐 보일 듯 말 듯 윤곽만 남긴 거예요. 딱 1시간만 버티면 돼. 1시간만. 방에 들어서니 저를 그렇게 챙기던 그 여자도 그 방 안까지는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 굽실거리며 돌아가더라고요. 그 안엔 정말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돈이 앉아 있었어요. 늘 보던 화려한 모습 그대로 손가락엔 번쩍이는 반지를 몇 개씩 끼고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요. 사돈은 저를 돈 많은 물주로만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 엄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요. 하긴 명절에 잠깐 스친 게 다였고
그땐 제가 앞치마 두른 시장 아줌마였으니까요. 지금 제 앞엔 화장까지 곱게 하고 좋은 옷 차려입은 사모님이 앉아 있었고요. 그래도 눈썰미가 워낙 좋은 사돈이 처음엔 저를 자꾸 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얼굴이 어쩐지 낯이 익은데. 그 모자 좀 벗고 얼굴 좀 보여줘봐. 사람이 얼굴을 봐야 정이 들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능청스럽게 받았어요. 손사래를 치면서요. 아유 회장님, 내가 요새 눈이 안 좋아서 이걸 못 벗어. 눈병이 나서 햇빛만 봐도 눈물이 줄줄 나. 그리고 내가 얼굴에 검버섯이 올라와서 영 보기 흉해. 이런 자리엔 가려야지. 회장님 같은 분 앞에서 어디 맨 얼굴을 내밀어. 어머 그래?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사돈이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자꾸 캐물으니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회장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나 이번에 진짜 크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회장님을 꼭 뵙고 싶었던 거야. 회장님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일으키셨대?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제일 궁금해 죽겠어. 사람이라는 게 떠받들어주면 의심도 풀어지고 입도 가벼워지잖아요. 사돈도 그 말에 그만 흐뭇해져서는 의심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자랑을 끝도 없이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 가슴팍에 숨겨둔 전화기에 또렷이 녹음되고 있었고요. 사돈이 대뜸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슬쩍 떠보는 거예요. 근데 언니, 우리가 같이 큰일을 하려면 말이야, 서로 패를 좀 까야 돼. 이 나이에 비밀이 있으면 같이 일 못해. 언니부터 솔직히 말해봐. 돈은 진짜 얼마나 있어? 그 건물은 언니 단독명이야? 자식들이 토달 일은 없고. 저는 속으로 옳다구나 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제가 패를 까고 깊은 데를 보여줘야 자기도 질세라 패를 꺼내 보이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을 털어놓는 척 능청을 떨었어요. 회장님이니까 하는 말인데 실은 우리 영감이 나 몰래 모아둔 돈이 좀 돼. 자식들? 걔는 아무것도 몰라. 명의도 다 나 혼자 거고. 나 죽으면 다 걔네한테 갈 거 내가 좀 굴려보면 어때서? 안 그래요? 근데 회장님, 솔직히 나도 무서워. 이거 잘못되면 내 이름으로 빚더미 앉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겁나. 그 말에 사돈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제가 겁난다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거죠. 그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끌어당기며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아유 언니 뭐가 무서워. 그 많은 돈 들고? 잘 들어 언니. 나만 믿으면 돼. 이 동네 돈줄 내가 싹 다 주고 있어. 밑에 사업장이며 대표며 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줄 알아?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이름이야. 근데 그건 그냥 도장이야 도장. 진짜 머리는 나야. 일이 잘못돼도 나는 안 다친다고. 다 밑에 애들이 뒤집어 쓰게 돼 있거든. 언니 돈도 그렇게 안전하게 굴려줄게. 걱정 붙들어 매.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손끝이 다 떨렸어요. 그제야 네 입으로 다 불었구나. 저는 도장을 찍는 척 시간을 끌면서 그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담았어요. 그날 밤 녹음하고 딸이 1년간 모은 장부하고 사위가 빼낸 계약서가 전부 한자리에 모였어요. 모든 패가 드디어 제 손에 다 들어온 거예요. 전 그날부터 사흘을 발이 부르트게 뛰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같은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찾아내 손을 잡았어요. 사돈한테 돈 떼이고도 무서워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제 손을 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자식 학비부터 살던 집까지 날린 사람들 손을 하나하나 잡고 약속했어요. 이번엔 끝장을 내겠다고. 두 번 다시 그 사람이 누구 등을 못 치게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모든 걸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경찰에 고발장이 들어갔고 거래를 단속하는 관청에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 수십 명의 진술서가 한날 한시에 쏟아졌어요. 우리 딸이 모은 장부가 돈의 흐름을 다 보여줬고 녹음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못 박았죠. 서류상 허수아비였던 딸하고 사위는 그 증거들 덕분에 죄를 뒤집어 쓰기는커녕 가장 중요한 피해자인 증인이 됐어요.
다행히 죄는 모조리 진짜 주인한테로 돌아갔어요. 사돈이 경찰에 불려 나오던 날 전 그 앞에 섰어요. 좋은 옷도 다 벗고 가게에 나갈 때 입던 그 허름한 옷차림으로요. 사돈이 절 보고 처음엔 누군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러다 경찰이 신고자라는 걸 말하는 순간 그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는 거예요. 사돈이 왜 나를... 저는 그 앞에서 30년 묵은 한이 다 풀리는 얼굴로 웃었어요. 이제 알아보네? 그래, 내가 그 돈 많고 외로운 사모님이다. 자네가 그렇게 등쳐먹으려던 사람. 호텔에서 신나게 떠들었지? 진짜 주인은 나라고. 애들은 도장일 뿐이라고. 내가 그거 한 글자도 안 빠지고 아주 잘 들었어. 그 말에 사돈이 이성을 잃었어요. 그 품이 있던 가면이 무너지는데 어찌나 추하던지요.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악을 쓰는 거예요.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짜고 들어왔어? 네가 딸이랑 짜고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더니 옆에 경찰팔을 붙들고 늘어지고 지나가는 사람 옷까지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잘난 회장이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는 꼴이 참 가관이더군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회장이야. 너희 다 나한테 돈 받아갔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저는 그 발버둥 치는 사돈 앞으로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그 사람 귀에 똑똑히 박히도록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자네가 그 사람들 인생을 통째로 빨아먹은 거야.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끝을 본 거야. 내가 그래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뿌리까지 뽑아놨어. 잘 가. 거기 가서는 부디 남의 희망 같은 거 팔 생각 말고 평생 자네가 등쳐먹은 사람들 이름이나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살아. 그게 자네한테 남은 마지막 일이야. 한때 그 앞에서 박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었어요. 누구 하나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손을 잡아 끌어들이던 그 사람이 정작 자기가 무너지는 자리에선 잡아줄 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추한 꼴을 끝까지 똑똑히 지켜봤어요.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딸이 상자 더미 속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던 그날들을 생각하면 저건 약과였으니까요. 다행히 빼돌린 돈의 일부는 환수돼서 피해자들한테 돌아갔고 우리 딸하고 사위 이름으로 잡혀있던 그 빚더미도 다 정리됐어요. 모든 게 끝나고 딸하고 사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위가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으려는 걸 제가 일으켰어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희 둘 다 죽었어요. 진짜 저희 살리셨어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딸도 옆에서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저는 두 사람 등을 토닥이면서 그랬어요. 됐어. 가족끼리 은혜는 무슨... 너희가 1년을 버텨준 게 진짜 대단한 거야. 사위는 그 길로 제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경찰서와 법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증언했어요. 마지막으로 면회 가보라는 말에도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이제 그냥 지원이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저한테 부모님은 이제 장모님 한 분이에요. 전 그 말에 그만 코끝이 시큰했어요. 그 일이 다 지나고 우리 딸은 다시 살이 올랐어요. 뼈만 앙상하던 얼굴에 다시 살이 붙고 죽어있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어요. 요즘은 딸하고 사위랑 저녁이면 셋이 밥 먹으면서 별것도 아닌 일로 깔깔 웃어요. 그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딸이 참 안 됐어.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 저는 고개를 저어요. 제 딸은 절대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옥 같은 데서 1년을 버티면서 가장 영리하게 또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에요. 이제 와 생각하면 저를 그 옛날 무너뜨렸던 그 다단계가 결국 제 딸을 살린 셈이 됐어요. 제가 그때 당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수법을 몰랐을 거고 호랑이 굴에 들어갈 엄두도 못 냈을 테니까요. 인생이 참 묘하죠? 가장 부끄러운 상처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가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 여러분 손을 잡으면서 쉬운 희망을 팔려고 한다면요. 부디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협박이 아니라 달콤한 희망이라는 거. 그리고 그 희망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 두 손 꼭 붙잡고 지키면서 사세요.